자, 그 다음 6번 무기양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양분이라고 하면요, 식물체의 외부에서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 이런 양분들을 무기양분이라고 하고요. 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또 새로운 양분들을 우리는 유기양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기양분의 종류는 이제 필수원소가 있는데 다량원소에도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선 다량원소에는요, 탄소, 산소, 그다음 수소, 그다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다량원소에 해당이 되고요. 미량원소는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이런 것들은 미량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료의 3요소 또는 4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료의 3요소는 질소, 인, 칼륨. 네, 이 세 가지를 질소, 인, 칼륨을 우리는 비료의 3요소라고 하고 4요소로 추가가 되면 여기에 칼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 인, 칼륨, 칼슘까지 하면 비료의 4요소이다. 자, 필수원소의 생리작용, 처음에 이 탄소와 산소,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산소, 수소는요, 식물체의 90에서 98%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이죠. 그래서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에 의한 여러 가지 유기물의 구성재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요, 질소의 성분은 엽록소, 단백질, 효소 등의 구성 성분이에요. 질산태나 암모니아태로 식물에 흡수가 되고요. 원형질 건물의 약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작물의 생장이나 개화, 결실 등을 지배하게 되는 원소입니다. 자, 질소가 결핍이 되면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특히 늙은 부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반대로 과잉이 되면 도장, 웃자람이라 그러죠. 도장, 그 다음에 염색이 짙어지고요. 한발과 저온, 기계적 상해 등이 나타나고요. 특히 병해충에 약해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은요, 세포핵, 분열조직, 효소 등의 구성성분이에요. 세포핵, 분열조직, 효소. 자, 어린 조직이나 종자에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호흡작용, 녹말과 광합성, 호흡작용, 녹말과 당분의 합성분의 질소 동화 등에 관여합니다. 자, 인이 부족하면 뿌리 발육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잎이 암록색이 되어서 둘레에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화가 되고 결실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칼륨. 특정 화합물보다 이온화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잎이나 생장점, 뿌리, 선단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광합성과 탄수화물 및 단백질을 형성하고 세포 내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증산에 따른 수분 상실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세포의 팽합을 유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칼륨이 하고 있고요. 효소에 반응하는 활성제의 역할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생장점은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연약해지고 잎이 끝이나 둘레가 황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랫잎이 떨어지고 결실이 나빠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칼슘. 세포막 중에 중간막의 주성분이에요. 특히 잎에 많이 존재하고 체내에 이동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단백질 합성과 물질 전류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 질소의 흡수와 이용을 촉진하고요. 체내에 유독한 유기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알루미늄의 과잉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독성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분열 조직의 생장, 뿌리끝 발육과 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원소입니다. 자, 결핍이 되면요, 뿌리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하고요. 과다하게 되면 마그네슘, 철, 아연, 코발트, 붕소 같은 원소들의 흡수를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원소이고요. 주로 잎에 많이 있습니다. 체내 이동이 용이하고 부족하면 낡은 조직에서 새 조직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광합성과 인산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종자 중에 지유에 직접 도움을 줍니다. 자, 결핍하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생장점 발육이 나빠지고요, 체내에 비단백태 질소가 증가하고 탄수화물은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성숙도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은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등의 구성 성분입니다. 엽록소의 형성에 관여하고요, 체내 이동성이 낮습니다. 황이 결핍이 되면 단백질의 생장 억제를 일으키고요, 생육 억제와 황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이 억제되고 새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콩가작물에서는 뿌리혹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의 요구도가 크고 황의 함량이 많은 작물은 양배추, 양파, 파, 마늘 등이 있습니다. 이 황가지가 필수 원소 중에 이 다량 원소고요. 그 다음 철 보겠습니다. 철은 호흡 효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엽록소의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철이 결핍이 되면 어린 잎부터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연맥 사이가 퇴화됩니다. 니켈이나 구리, 코발트, 크롬, 아연, 몰리브덴, 망간, 칼슘 등이 과잉이 되면 이런 과잉으로 인해서 철 흡수 또는 이동이 방해가 되고요, 결국은 철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과잉이 되면 인과 칼슘의 흡수를 억제하고요, 벼잎의 갈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잎의 끝부터 흑변이 되고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을 높여 동화물질의 합성 및 분해에 관여하고요, 호흡작용 또 엽록소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생리작용이 왕성한 부위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체내 이동성은 낮습니다. 망간이 결핍이 되면 연맥에서 먼 부분부터 황색으로 변하고요, 화곡류에서는 세로로 줄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새잎부터 발생이 되고, 그리고 토양이 강알칼리성이고 과습하고 철분이 과다가 되면 이로 인해서 망간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자, 망간이 과잉하면요,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줄기와 잎에 갈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고요, 잎이 황백화되고 만곡 현상과 사과의 적진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붕소는요,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사용이 되고요, 석회 결핍의 영향을 덜 받게 합니다. 그리고 생장점 부근에 많이 있고요, 체내 이동성은 낮은 편입니다. 붕소가 결핍이 되면 이 분열이 될 경우 분열 조직이 갑자기 괴사를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생장점이나 주로 저장기관 쪽에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사탕수수의 속썩은병, 그 다음에 순무의 갈색 속썩은병, 샐러리의 줄기 쪼긴병, 담배의 끝마른병, 사과의 축가병, 꽃 양배추의 갈색병, 알팔파의 황색병 등 수정 결실이 나빠지는 병으로 진전이 되고요, 콩가작물은 뿌리혹 형성과 질소 고정에 방해를 받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연. 네, 아연은요, 촉매 또는 반응 조절 물질로 작용을 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결핍이 되면 황백화가 일어나고 괴사, 조기낙엽 등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요, 감귤류의 잎무늬병, 소엽병, 결실불량 등이 발생이 됩니다. 과잉하게 되면 잎이 황백화되고 콩가작물에서는 잎 줄기나 잎 뒷면이 자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구리. 구리단백으로서의 효소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호흡작용 등에 관여합니다. 엽록소 생성도 촉진하고요, 결핍되게 되면 황백화가 일어나고 이것도 괴사, 조기낙엽 등
단백질 생성 억제 현상이 일어나고요. 과잉되게 되면 뿌리의 신장이 저해되고 철의 결핍증과 비슷한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몰리브덴. 몰리브덴은 질산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질소대사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콩과작물 뿌리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콩과작물에 많이 함량이 되어 있어요. 결핍하게 되면 황백화 모자이크 병과 비슷한 증세고요. 과잉하게 되면 토마토, 감자에서는 황색 또는 청색의 무늬가 생기고요. 삶에서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염소는요, 광합성에서 산소 발생을 수반하는 광화학 반응에 망관과 더불어 촉매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결핍이 되게 되면 어린 잎이 황백화되고 전 식물체가 위조가 되고요. 토마토 염소 결핍증 같은 경우는 염소 첨가로 회복할 수 있고요. 사탕무 염소 결핍은 황백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염소 시용이요, 이 섬유작물에서는 유효하지만 전분작물이나 담배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죠. 네. 필수 원소 중에 다량 원소와 그 다음에 미량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생리작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개념적으로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토양 반응과 작물의 생육, 기사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 가급도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토양 중에 작물 양분의 유효도는 pH에 따라서 크게 다르며,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pH라 그러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 다른데 중성 내지 약한 산성에서 이 pH가 수소이온 농도가 중성 내지 약한 산성에서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가급도라는 거는요, 가급도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효도를 우리가 가급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식물 양분이 가급도와 pH와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소이온 농도가 7일 때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pH의 숫자가 낮아지면 산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가장 낮은 게 강산성이 되는 거고, pH의 숫자가 높아지면 염기성, 알칼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강산성인 경우에는 이 pH가 낮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강산성일 때 각각의 이 원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유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인 경우에는요, 인은 여기 있죠. 인은 산성이 되면 강산성이 될수록 가급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칼슘도 마찬가지죠. 칼슘도 강산성이 되면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유효도가 점점 감소하죠. 예. 자, 그 다음 마그네슘도 보세요. 여기서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가급도가 감소하고 붕소, 몰리브덴 등의 가급도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도가 감소된다는 것은 작물 생육에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식물체 내에 축적이 되고요, 동화되지 않아서 해롭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강산성일 때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몰리브덴 등의 원소들은 감소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강알칼리성일 땐 그럼 어떠냐? 자, 지금 이제 pH의 숫자가 높아지는 거죠. 강알칼리성일 때는, 자, 붕소는요, 강알칼리성일 때 용해도가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까지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늘어나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 이 철도요, 이 알칼리성이 될수록, 강알칼리성이 될수록 가급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분을 흡수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망간도 마찬가지죠. 망간도 강알칼리성일수록 가급도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붕소, 철, 망간 등의 이 용해도가 감소해서 작물 생육에 불리하고요.
그리고 이 강염기가 증가가 되니까 작물 생육이 저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또는 공기질소를 고정해서 이 양분을 생성하는데 이 대다수의 활성 박테리아는 어디를 좋아하냐면 여기 이 중성에서부터 약산성, 이 정도의 토양을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강산성일 때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 가급도가 강산성일 때 감소하는 것, 분리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여기죠.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몰리브덴 등은 강산성일 때 가급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불리하다. 그리고 붕소나 철, 망간 등은요. 강알칼리성일 때 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 무기원소들 중에 강산성일 때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강알칼리성일 때 감소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성 토양에 강한 작물.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가급도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 강산성일 때 생육이 가능한 작물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성 토양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에서 아주 산성에 강한 것들이 있어요. 산성이어도 상관없어, 난 잘 자랍니다, 이런 것들은 벼, 밥벼, 귀리, 토란, 아마, 기장, 땅콩, 감자, 분무, 호밀, 수박, 이런 것들이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한 거, 산성 토양이 어느 정도 강해도 살 수 있는 것들은 메밀, 당근, 옥수수, 목화, 오이, 완두, 호박, 토마토, 밀, 조, 고구마, 담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산성 토양에 약한 거, 보리, 클로버, 양배추, 근대, 가지, 삼, 겨자, 고추, 완두, 상추. 그 다음에 산성 토양에 가장 약한 거, 산성 토양에서는 거의 자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알팔파, 자운형, 콩, 시금치,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성 토양에 강한 작물을 고르시오, 뭐 약한 작물을 고르시오,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는 뭐 필기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토양 산성화의 원인 및 개량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양 산성화가 되는 원인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산성 비료의 연용으로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염화칼륨, 황산칼륨, 분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산성 비료를 연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 다음 산성 물질의 유입을 통해서 산성화가 될 수도 있고요. 빗물에 의해서 염기가 용탈되니까 산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중에 탄산이나 유기산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량 대책으로는요, 산성화에 대한 개량 대책은 석회를 시용한다. 첫 번째, 석회 시용. 두 번째, 유기물을 시용한다. 그러니까 석회와 유기물의 시용. 세 번째, 산성비료의 사용을 회피한다. 앞에서 산성비료가 연용이 되면 산성화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토양 산성화의 개량 대책은 석회의 시용, 유기물 시용, 산성비료 사용 회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토양 노후답의 개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토양 노후답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 답을 재배하는 재배 대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죠. 일단 노후답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후답이라는 거는 특수 성분이 결핍된 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특수 성분이 결핍이 됐냐 하면 철, 망간, 칼륨, 칼슘, 규소, 인 이런 것들이 이 작토에서 용탈이 돼서요. 결핍된 논토양을 우리가 노후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 성분들이 결핍되면 노후답이 된다. 그래서 특수한 성분이 결핍한 토양 또는 퇴화된 염토 등은 노후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노후답을 계량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객토가 있습니다. 흙을 갈아주는 거죠. 네. 철분이나 그 다음에 점토가 많이 함유된 이 산의 붉은 흙을 쓴다든지 연못 밑바닥의 흙, 그 다음에 바닷가의 지륵 이런 걸로 객토를 해주는 거예요. 양질의 점토와 철, 규산, 마그네슘, 망간 등의 보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객토를 해줌으로써 토양 노후답이 계량된다. 자, 양은요 10헥타르당 10에서 20톤을 일반적으로 객토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경이에요. 네. 노후답을 계량하는 두 번째 방법은 심경인데요. 심토층까지 심경을 해서, 심경이라는 게 이제 경운을 하되 좀 깊게 하는 거죠. 네. 흙을 깊게 갈아주면 침적된 철분 성분을 다시 작토층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경 또한 노후답의 계량 방법이다. 세 번째는 함철 자재를 시용하는 겁니다. 자, 함철 자재로서 갈철광의 분말, 그 다음에 비철토, 퇴비철 이런 것들을 시용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갈철광의 분말을 10헥타르당 약 50에서 100kg 정도를 시용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퇴비철은 볏짚이나 청초 등과 철분을 4:1 비율로 섞어서 3개월 이상 부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헥타르당 약 1톤 정도를 시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후답 계량 방법으로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규산석회, 그 다음에 규회석 등은요, 규산과 석회뿐만 아니라 철, 망간,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헥타르당 100에서 200kg 정도 시용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이제 토양 노후답을, 흙을 계량하는 거죠. 예. 흙을 계량하는 방법이었으면, 이제 이번에는 노후화 답의 재배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배 대책. 자, 노후화 답에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재배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라. 예, 노후화 답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자, 황화수소의 저항성이 강한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요, 조기 재배를 해라. 네, 일찍 수확할 수 있게 재배하면 추락하는 현상, 가을에 와서 이제 수확량이 확 줄어드는 걸 우리가 추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락이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재배하는 이런 작물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무황산근 비료를 시용하는 방법도 노후화 답의 재배 대책입니다. 황화수소의 발생원이 되는 황산근을 가진 비료의 시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덧그름 중점의 시비를 해라. 자, 후기의 영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덧거름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완효성 비료를 시용하고요. 그 다음에 입상 및 고형 비료의 시용 등을 통해서 노후화 답에서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면 시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흙이 그 영양의 결핍 상태가 보일 때 토양에서 흡수를 못하니까요. 연면에다가 시비를 해주면 약액이 조금 더 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는 것 또한 노후화 답에 대한 재배 대책이다. 자, 이 필답형은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비슷한 용어로만 써도 충분히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간척지 토양에서의 재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척지 토양에서의 재배법, 내염 재배라고 합니다. 자, 간척지 토양에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죠. 내염성이 강한 작물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염성이 강한 벼 품종을 선택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 품종의 이름인데 개화벼, 서해벼, 섬진벼, 영산벼 등은 내염성이 강한 품종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조기 재배하고 휴립 재배를 한다.
일항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방식을 휴립 재배라고 하죠. 그래서 조기 재배하고 휴립 재배하면 간척지 토양에서 재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논물을 말리지 않고 자주 환수해 주는 것도 이 간척지 토양에서 내염 재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환수를 하면 그만큼 염분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석회나 규산석회, 규회석을 시용을 하고요. 황산근을 가진 비료는 시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간척지 토양에서의 재배법 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물의 내염성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물의 내염성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내염성이라는 거는 염분에 강한 거, 염분에 약한 거 이런 거죠. 네, 내염이니까 염분에 강한 거. 자, 염분에 강한 이런 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탕무, 유채, 양배추, 목화, 순무, 라이그레스. 네, 이런 것들은 염분에 강해요. 그래서 내염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내염성을 가지고 있는 작물로는요. 알파파,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수수, 보리, 호밀, 벼, 시금치, 양파, 호박, 고추, 밀, 무화과,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은 내염성이 중간 정도인 거고요. 내염성이 약한 것 어떤 것이 있냐면요. 완두, 샐러리, 고구마, 가지, 사과, 감자, 녹두, 배, 살구, 귤, 복숭아, 레몬 이런 것들은 내염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염성이 강한 작물, 내염성이 약한 작물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토양의 염류 집적. 토양의 염류 집적은요. 염류 집적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간 토양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과다 투입해서 토양 내에 과다하게 내포된 불필요한 원소들의 축적을 우리가 염류 집적이라고 합니다. 주로 염소 성분이나 칼륨, 칼슘, 인, 황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서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불필요한 비료를 더욱 투입하게 만들어서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등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염류 집적 원인은요. 밑에 보시면 토양의 염류 집적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비료 성분이 직접 뿌리에 닿아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희비장애가 있어요. 토양 용액의 삼투압 증가에 의한 식물 뿌리의 수분 흡수의 저해로 인해서 양분 흡수와 대사가 생리적 장애가 발생되는 장애. 이러한 장애로 인해서 염류 집적이 발생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매년 희비하는 이 비료 성분이 축적이 되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성분에 의한 간접적인 희비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환성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의 작용으로 칼슘 이온의 그 흡수가 저해가 되고요. 이는 약물의 영양 불균형과 토양 물리성이 악화되는 이런 문제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염류 집적을 해소하는 방법에는요. 첫 번째로 담수 제염법, 네. 물에 담가서 염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가리, 예, 이것도 염류 집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객토, 그 다음에 흡비 작물과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염류 집적의 해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표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양식을 그대로 주고요. 토양의 종류 중에서 여기 보시면 나트륨 토양, 나트륨성 토양, 염류 나트륨성 토양 이렇게 여기다가 빈 블랭크를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주고 이 토양의 종류에 여기 가로에 들어갈 토양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양의 종류, 보통 토양, 염류 토양, 나트륨성 토양, 염류 나트륨성 토양이라고 하고요. 전기 전도도가 4보다 작고
염류 토양은 4보다 크고 나트륨성 토양도 4보다 작고 염류 나트륨성 토양은 4보다 크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교환성 나트륨 퍼센트, 그 다음에 나트륨 흡착비, 수소이온 농도 이런 항목들을 그대로 주고 빈 블랭크를 채우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답은 나트륨성 토양, 염류, 나트륨성 토양 이 두 가지였죠. 자, 그 다음 토양의 침식 보겠습니다. 토양의 침식은 이거 산업기사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토양의 침식은요, 강우로 표토가 유실되거나 바람에 의해서 표토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지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우리가 토양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침식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강우로 표토가 유실되거나 바람에 의해서 비산돼서 지력이 저하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토양 침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강우의 원인이 되는 수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양 침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수식이 있고 바람의 원인이 되는 풍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수식은 다시 빗방울이 이 표토를 때려서 흩어지게 하는 우적 침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식에는 우적 침식이 있고 빗물이 표토를 때리는 소류 침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토양 침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수식과 바람에 의한 풍식으로 구별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빗방울이 표토를 때리는 우적 침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이 표토를 때리는 소류 침식이 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수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강우량, 토양의 성질, 그 다음에 지형의 경사도, 식생의 피복도 이런 것들이 수식에 관여하는 요인이고요. 자, 그 다음 수식의 대책으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산림을 조성하고 초지화하고 초생재배하고 계단 재배하고 등고선으로 윤작하고 등고선 경작하고 그 다음 토양을 피복해주고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수식의 대책입니다. 자, 어쨌든 수식의 대책은 이 강우가 원인이 되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풍식은요. 풍식의 대책은 바람으로 인한 피해니까 여기서는 방풍잎 및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풍속이 약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복작물을 재배하면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관계를 하면 토양이 젖어 있기 때문에 비산이 방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일항을 세우면 풍향과 직각으로 이렇게 일항을 세우면 풍속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에 높이 배기를 해버리면 구루터기에 키를 이렇게 높이 남겨두면 풍속이 나중에 약화가 되겠죠. 이런 효과들이 풍식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식의 대책, 풍식의 대책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관계 방법. 자, 여기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사는 매번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산업기사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물을 주는 것, 이걸 관계라고 하잖아요. 물을 주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 관계가 있고요. 그 땅 위에다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살수 관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지하 관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관계 방법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지표 관계는요. 지표면에 물을 흘려서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이 지표 관계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먼저 전면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관 관계, 고랑 관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면 관계는요. 지표면 전면에 물을 흘려서 되는 방법입니다. 자, 또 세 분류를 해보면 이 전면 관계에는 인류관계, 보도관계, 수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면 관계는 지표면 전면에 물을 흘려서 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면 관계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인류 관계는요, 등고선을 따라서 수로를 내는 거예요. 이 등고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산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수로를 내고 임의의 장소로부터 원류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고선에 수로를 내서 그 부분에서 물이 넘쳐서 흐르도록 원류하도록 해서 물을 대주는 방법, 이게 인류 관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더 관계는요, 이 완경사의 포장을 먼저 알맞게 구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단의 수로로부터 전체 표면에 이렇게 물을 흘려서 펼쳐서 되는 방법, 이게 보더 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수반법은요, 포장을 수평으로 구획을 먼저 합니다. 수평으로 구획을 하고 관계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반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더 관계는 완경사의 포장을 구획하는 거, 수반법은 그냥 수평으로 포장을 구획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면 관계의 세 가지, 인류 관계, 보더 관계, 수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관 관계라고 해서 이 고랑 관계라고 하거든요. 고랑 관계. 일항을 세우고 일항 사이에 물을 흘려대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일항을 이용해서 물을 흘려대는 방법을 우리는 고랑 관계라고 한다. 자, 지표 관계 두 가지, 전면 관계와 휴관 관계, 고랑 관계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수 관계는요, 공중에서 물을 뿌려서 대는 방법, 이게 살수 관계인데요. 살수 관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공관 관계와 스프링쿨러 관계. 이 다공관 관계는요, 파이프에다가 직접 작은 구멍을 내서 살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공관 관계라고 하고요. 스프링클러 관계는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살수하는 방법, 스프링클러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살수 관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하 관계. 이제 여기서 시험에 주로 많이 나왔어요. 지하 관계는 지하로부터 물을,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객어법이 있고요. 두 번째 암거법이 있습니다. 점적 관계라고 하고요. 세 번째 압입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객어법은요, 이 개방된 상수로에 물을 대서 이것을 침투시키면 모관이 상승해서 뿌리 영역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방된 상수로에다가 물을 대면 이게 이제 물이 토양으로 침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토양으로 침투가 되면 모관이 상승해서 뿌리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개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가 이 낮지 않은 사질토 지역에서 주로 이용을 한다. 개겁법은 사질토 지역에서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암거법이 있습니다. 자, 점적 관계라고도 해요. 암거법은 지하에 토관이나 목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관 등의 관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묻어 놓고 이 관을 배치해서 물을 거기다가 이제 흘려 보내고요. 그러면 이 관의 이 간극으로부터 물이 스며 오르겠죠. 네, 그 간극으로 스며 오르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는 방법, 이게 암거법입니다. 자, 지하관계 하나죠. 세 번째 지하관계는 압입법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과수 주변에 이제 구멍을 뚫고요. 그 구멍에다가 물을 주는,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압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압입법입니다. 자, 지하관계 이 세 가지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관계 방법은 매회 한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토양의 배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양에서 배수하는 방법은 객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배수하는 방법이 있고 객어개수가 있고 암거개수가 있는데요. 먼저 객토법을 살펴보면 이 객토법은요, 이 객토를 해서 토성을 개량하거나 지반을 조금 높여서 자연적인 배수를 꾀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토양의 배수 방법 중에 객토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계적으로 배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력이나 충력, 풍력, 기계력 등을 이용해서 배수하는 방법, 이거는 기계 배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객어 배수의 방법은요,
포장 안에 알맞은 간격으로 도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포장 둘레에도 도랑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지상 또는 지하에서 배수하는 방법, 이게 객거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암거 배수는요, 지하에 암거를 설치해서 배수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암거의 종류가 완전암거, 첫 번째 완전암거, 그 다음에 간이암거, 무제암거,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암거 배수는 위에서 지하 관계의 암거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거 배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암거는 도관, 토관, 모르타르관, 콘크리트관, 플라스틱관 등을 묻고요. 접합부에는 양치류나 생솔잎, 유리섬유 등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간이암거는 섭이나 통나무, 돌, 나무 상자, 그 다음에 이탄이나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을 묶어서 땅속에서 배수를 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간이암거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무제암거는요, 점토인데 한 중간 정도의 점토, 그 다음에 이탄지는 습지를 얘기해요. 보통 습지 등에서 이 암거용 아공기로 지하 한 60에서 100cm 정도 되는 깊이에, 직경은 한 8에서 10cm 정도의 이 통수공을 낸 이런 형태의 암거를 무제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거 배수에는 완전암거, 간이암거, 무제암거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토양의 관계 방법, 그 다음에 토양의 배수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